자, 3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치 세포호흡이 다 끝나는 것처럼 설명을 했으나, 지난 시간에는 세포호흡의 과정을 끝낸 거고요. 오늘 뒤에 이제 모아서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과 그리고 호흡률까지 해서 정말로 세포호흡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이 다음 단원인 발효 역시도 세포호흡과 동일한 루트를 타고 가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 세포호흡 단어는 오늘 학습지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내용 자체는 오늘은 계산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수학적인 부분이 좀 많은데 사실 수학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산수 정도로 얘기를 하죠. 예. 자, 내용 바로 볼게요. 자, 첫 번째, 포도당 한 분자가 세포호흡으로 분해될 때 생성되는 ATP의 양. 자, 이제 우리가 앞에서 해당 작용, 그리고 TCA 회로, 산화적 인산화, 크게 이 세 단계, 물론 중간에 피로불산에 산화까지 포함하면 네 단계까지도 나눌 수가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 한 분자가 최종적으로 ATP라는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것까지를 우리 쭉 과정을 따라오면서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적으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생성되겠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계산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질 수준의 인산화. 기질 수준의 인산화로서 ATP가 합성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바로 첫 번째 해당 과정과 그리고 TCA 회로였는데요. 이때 각각 얼마만큼의 ATP가 생성이 되었죠. 해당 과정에서 이 ATP가 생성되었고요. TCA 회로도 포도당 한 분자가 두 바퀴를 도니까 TCA 회로도 이 ATP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분자의 포도당은 두 분자의 피루부산이 됐잖아요. 그럼 피루부산 하나가 TCA 회로를 한 바퀴 도니까 결과적으로 포도당 한 분자는 TCA 회로를 두 번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ATP라고 나온 거고요.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가 이제 일어나잖아요. 이때 산화적 인산화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해당 과정 피루부산 산화 TCA 회로를 거치면서 만들어진 NADH와 그리고 FADH2를 이용해서 ATP를 만드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포도당 한 분자가 해당 과정 그리고 피루부산의 산화 및 TCA를 거치면서 얼마만큼의 NADH와 FADH2가 생성이 되나요? 먼저 NADH는 10분자가 나오게 되고요. FADH2는 2분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 시간에 NADH 한 분자는 2.5 ATP, 그리고 FADH2 한 분자는 1.5 ATP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계산식에 의해서 10분자의 NADH 곱하기 2.5니까 25, 그리고 2 FADH2 곱하기 1.5니까 3 더하면 28 ATP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 해당 과정에서 2, 그리고 TCA 회로에서 2, 그리고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28. 그럼 최대 얼마만큼? 32 ATP만큼 생성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걸 구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과정을 지나온 겁니다. 포도당 한 분자에서 최대 32 ATP가 생성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밑에 에너지 효율을 볼게요. 자, 에너지 효율이라는 건 투입한 에너지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투입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얼마냐라는 비율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이란 말이 붙었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은 얼마인가를 보려면 우리가 재료로 쓴 포도당이 1몰이 완전히 연소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몸 안이 아니라 밖에서 포도당 1몰을 완전히 그냥 연소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분해시켰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 총량을 686이라고 이미 실험 결과 밝혀진 거예요. 그냥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 686이냐 물어봐도 할 말이 없어요. 그냥 686이라고 실험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ATP 1몰이 ATP 1몰로 합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는 약 7.3입니다. 이것 역시도 왜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실험 결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세포호흡의 에너지 효율을 구할 건데 포도당 자체가 1몰을 주면 686의 에너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가 얼마의 ATP로 바뀌었죠? 32 ATP로 바뀌었죠. 그래서 ADP 1몰이 ATP 1몰로 합성될 때 필요한 에너지가 약 7.3이니까 곱하기 7.3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약 34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34%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66%는 그럼 어디 갔냐? 열로 방출돼서 체온 유지 등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66%도 어디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열로 방출돼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면 되고요. 선생님 그럼 이거 34%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우리 몸은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요? 실제 내연기관들 자동차 모터라든지 이런 기관들도 연료를 100%를 이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몸보다 더 효율이 낮은 편이죠. 15%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효율이 실제 일반적인 이 내연기관들보다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호흡 기질과 호흡률까지 하고 문제를 바로 풀게요. 자, 호흡 기질은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이때까지 포도당을 기준으로만 했어요. 그런데 포도당 말고도 세포호흡으로 분해돼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유기물들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에 속하는 단백질, 지방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나 글리세롤 지방산도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할 수가 있어요. 물론 과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돼요. 옆에 그림을 보면 단백질 같은 경우 단위체 아미노산이 아미노기 떨어져 나오고요. 피루부산, 아세틸코에이, 그다음에 TCA 회로 과정의 중간에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 역시도 글리세롤은 해당 과정에, 그리고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코에이 단계에서 들어가서 에너지 생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3대 영양소들이 다 이렇게 호흡 기질로서 사용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밑에 호흡률이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제 뒤에 문제를 풀면 알겠지만 한 문제 풀 건데, 호흡률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이 실험 내용을 가지고 했었는데 이 실험이 좀 빠져 있거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흡률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호흡 기질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가 될 때, 자, 우리는 호흡을 할 때 쓰는 건 산소를 써요.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한 다음에 결과물은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호흡률이란 소비된 산소의 부피 분해에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비다 라고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선생님 적어놓은 거는 탄수화물이, 그리고 단백질이, 지방이 얼마만큼 호흡률을 가지는가를 참고사항으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험 결과 호흡률이 얼마가 나왔다. 그럼 이 물질, 호흡 기질로 사용된 건 어떤 물질이겠는가라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강의가 아니라 이 한 강의로서 문제풀이까지 다 할 거거든요. 한 문제밖에 안 돼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문제밖에 안 되는데 실험을 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림의 AD는 발화 중인 종사 기업과 니은의 호흡률을 측정하기 위한 장치를 나타내고 있고, 표는 일정 시간 지난 후에 ASD 이 시험관 속의 기체 부피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AC에서 잉크 방울의 이동 방향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제 이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여기 KOH라는 용액이 등장하죠. 자, 이 KOH 용액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게 뭐냐면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게 여기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이때 뭐 기억이든 니은이든 이 발화중인 종자가 산소를 소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거죠. 그러면 KOH가 있는 시험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얘의 기체 부피 변화량은 오로지 소비된 산소의 부피를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시험관이 두 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류수의 적신, 한마디로 대조군처럼 설정을 해놓은 이 시험관 같은 경우와 그리고 KOH 용액의 적신 거름 종이가 있는 시험관 차이의 기체 부피 변화량의 차이는
바로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부피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먼저 A하고 B를 한번 볼게요. 같은 기억이니까 자, 기억은 A하고 B를 비교합니다. 먼저 A에서 기체 부피 변화량이 5ml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비한 산소, 그러니까 소모된 산소의 부피가 5ml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B를 보면 기체 부피 변화량이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B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똑같이 소비는 했어요. 산소를 5를 소비했을 건데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얼마니까 최종적으로 기체 부피 변화량이 1이 될까요? 한마디로 4만큼의 이산화탄소가 나왔겠죠. 그래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4ml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호흡률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으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자, 소비한 산소의 부피분의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부피, 즉 호흡률이 0.8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럼 동일하게 자, 니은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C하고 D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럼 소비한 산소의 부피 역시나 동일하게 5ml겠죠. 자, 그러면 D를 보니까 5에서 얼마를 빼야 0이 될까요? 한마디로 발생한 CO2 부피도 5ml죠. 자, 그럼 5분의 5니까 얘는 1입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 KOH 용액은 이산화탄소 제거에 이용이 된다. 맞죠? 그 다음 니은. 소모된 산소의 부피는 자, 소모된 산소의 부피입니다.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자, 둘 다 똑같이 얼마만큼 소비했습니까? 5로 소비했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디귿. 호흡률은 자, 기억의 호흡률은 0.8이고요. 니은 호흡률은 1입니다. 그럼 누가 더 크죠? 기억이 니은보다 작다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호흡률 문제까지 다 풀어보게 된 건데요. 뭐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여기서 KOH의 그 역할만 잘 기억하고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실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혹시라도 낯선 실험이 등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초로 돌아가세요. 이 실험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이 무엇인가, 그리고 여기서 그렇다면 이 차이점은 어떤 결과의 변화로 이어질 것인가, 여러분들이 첫 단원에서 배웠던 과학의 탐구 방법으로 돌아가게 되면 낯선 실험이라도 바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정말 세포 마지막 학습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발효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고생했습니다.